저는 그날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식당 주방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 언니가 다가와 물었죠. 미영아, 왜 그래? 접시 하나 깨진 게 대수라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언니, 나 6억 잃었어요. 바보같이 결혼한다고 믿고. 내가 너무 한심해요. 그 순간 언니는 저를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등을 강하게 안아주며 말했죠.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가 잃은 건 내 인생이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제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올해 52살이 되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진 게 보여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예요. 27살부터 시작한 작은 옷가게, 그곳에서 저는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남들처럼 번듯한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결혼도 일찍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어요. 명절에도 휴일에도 쉬지 않았죠. 그렇게 모은 돈이 6억 원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게 제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제게 그 돈은 안정감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의 냉기가 저를 짓눌렀어요.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다녀왔어요? 라고 묻지 않았죠.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상을 차려 먹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이 끊겼죠. 20대 초반 막연히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연을 만나지 못했어요. 옷가게 일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은 무서울 정도로 빨리 흘러갔어요. 30이 40이 되고 40이 50이 되었죠. 그 사이 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어요. 명절 때면 가족들과 모여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돈은 많아졌지만 제 마음은 굶주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화려한 식당에서 고급 요리를 먹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었죠. 오늘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볼 사람, 수고했어요. 하고 등을 토닥여줄 사람이 간절했어요. 50을 넘긴 나이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스울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중에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주변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죠.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몇 번 만남을 가졌어요. 하지만 번번이 어긋났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렇게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취약한 상태였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6억이라는 돈이 주는 안정감 뒤에는 그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죠.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하루는 똑같이 흘러갔고 저는 똑같이 혼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골 손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의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미영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너무 달콤한 말은 위험하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그의 다정함이 제게는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그때의 저는 구분할 수 없었죠. 다만 확실한 건 제 평생을 건 선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민수 씨와의 만남은 제 삶에 봄처럼 찾아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났죠. 그는 제 가게에 들러 커피를 사주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생 혼자 밥을 먹던 제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27부터 지금까지 옷가게를 운영하며 겪은 고생담을, 명절마다 혼자 보낸 외로움을, 그 모든 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미영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큰 재산을 일구다니. 그의 칭찬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제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는 식당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영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52살에 처음 받는 청혼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미영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죠. 드디어 제게도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명절을 혼자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민수 씨는 제 먼 친척들에게도 인사를 하러 다녔어요. 조카들에게 용돈도 주고 이모 잘 모시겠습니다라며 공손하게 말했죠. 모두들 좋은 사람 만났다며 축하해줬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영 씨,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죠. 제가 해외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큰 기회가 왔어요. 근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억 정도면. 아니, 미영 씨한테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오히려 안심했어요. 돈 문제라니, 그것뿐이라니. 저한텐 6억이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뭘 그러세요? 정말요? 미영 씨, 고마워요. 이 돈으로 큰 수익 내면 우리 신혼집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저는 2억을 송금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한 달 후엔 또 2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2억을 더 보냈죠. 총 6억 원이었어요. 제 평생을 건 전 재산 모두였어요.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곧 부부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일이 잘 되면 제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민수 씨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생각했죠. 2주일이 지났을 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3주일째 되던 날 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건물 관리인이 말했죠. 그 사람 한 달 전에 나갔는데요. 월세도 안 내고 잠적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했죠.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어요. 6억 원을 송금했는데 남자가 사라졌어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송금 내역 있으신가요? 결혼 약속에 대한 증거는요?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일단 조사해 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돈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귀가하는 길 저는 멍하게 걸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6억이 날아갔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제 순수한 마음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이 있는 외로운 여자, 쉬운 먹잇감으로 본 거죠.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23만 원.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단 몇 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저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울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심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52살이나 먹고도 이렇게 순진할 수가 있어? 자책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조카들이 전화했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창피해서요. 어떻게 말하죠? 이모가 사기당했다고, 전 재산을 날렸다고. 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가게 문도 닫았어요. 손님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정리했어요. 25년간 운영한 그 작은 옷가게를 헐값에 넘겼죠.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희망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아는 사람들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치욕과 실패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뒤졌어요. 그리고 외곽의 허름한 식당 1등 백반의 종업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어요. 나이 제한 없음, 경력 무관, 숙식 제공. 저에게 딱 맞는 곳이었어요. 저는 짐을 쌌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와 남은 돈 몇십만 원이 전부였죠.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6억이 있던 그 자리엔 이제 겨우 생활비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젠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과거의 김미영을 그곳에 두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으니까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1등 백반은 도시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삐걱거리는 문, 기름때가 낀 유리창. 25년간 제 가게를 운영했던 저에게도 이곳은 낯설고 초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식당 문을 밀었어요. 사장님 계세요? 안쪽에서 억척스러워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앞치마에 국물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죠.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나이가 52예요. 광고에 나이 제한 없다고 했는데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참았죠. 일 힘든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일단 한 달만 일해봐요. 월급은 180에 숙식 제공. 방은 2층에 있어요. 이렇게 저는 정희 언니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현실은 가혹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야 했죠.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엔 쉴 틈이 없었어요. 설거지는 끝이 없었고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었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죠. 방으로 올라가면 온몸이 쑤셨어요.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곰팡이 냄새. 6억이 있던 시절에 제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가 살아갈 모습이야.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옆방까지 다 들리는 얇은 벽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민수의 행방을 추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김미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주방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입을 막고 울었죠. 6억이 정말로 사라진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제 쉰둘의 나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실수를 했어요. 손님상에 올린 뚝배기를 나르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죠.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손등에도 튀었어요. 화상은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덮쳤어요. 접시 하나도 제대로 못 나르네. 6억을 잃은 바보가 이젠 접시도 못 드는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희 언니가 달려왔어요. 미영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죠. 왜 그래? 접시 하나 깨진 게 대수라고. 언니, 응? 나 6억 잃었어요. 언니의 손이 멈췄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비밀을, 창피함을, 모든 걸 털어놓았죠. 결혼한다고 했어요. 믿었어요. 바보같이 다 줬어요. 평생 모은 돈 6억을. 전부 다.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사라졌고 경찰도 찾을 수 없대요. 변호사는 기대하지 말래요. 내가 너무 한심해요.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언니가 뭐라고 할까 두려웠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어? 그런 말들을 들을 각오를 했죠. 하지만 언니는 제 등을 강하게 안아줬어요. 미영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언니 6억이에요. 6억? 알아. 큰 돈이지. 근데 내가 잃은 건 내 인생이 아니야. 언니의 목소리가 제 귀에 스며들었어요. 넌 지금 여기 서 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밥 먹고 일하고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지만 돈 없으면 다시 벌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 사기꾼한테 내 남은 인생까지 다 주는 거야. 그거야말로 진짜 바보 같은 짓이지.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 화내고 싶으면 화내. 근데 포기는 하지 마. 쉰둘이면 아직 한참 남았어.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평범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끓여준 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죠. 그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 사기꾼한테 내 남은 인생까지 다 주는 거야. 맞아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비록 6억은 잃었지만 제 두 손은 남아있어요. 일할 수 있는 몸도 남아있고요. 저녁 무렵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박민수를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대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성실하게 살겠다고. 뜨거운 물에 설거지를 하며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6억을 잃었지만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5시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어요. 주방으로 내려가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였어요. 이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정희 언니는 제가 달라진 걸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난 후 언니가 말했죠. 미영아,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땐 귀신 같더니. 저는 웃었어요. 언니도 따라 웃었죠. 언니, 그때 말씀 고마웠어요. 무슨 말?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언니는 손을 휘저었어요. 그까짓 거 당연한 소리 했을 뿐인데.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말이 저를 살렸다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주방 보조 차로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20살 남짓한 젊은 청년이었죠. 처음엔 말도 제대로 안 붙이고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려 하자 철호가 다가왔어요. 이모, 제가 할게요. 고마워. 이모 손 많이 상했네요. 철호가 제 손을 보며 말했어요. 거친 손, 빨갛게 익은 손등, 갈라진 손가락. 저는 손을 숨겼죠. 일하다 보면 다 이래. 약 바르세요. 제가 주방 일 더 할게요. 그날부터 철호는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무거운 걸 들 때면 먼저 나섰죠.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었어요. 어느 저녁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모, 원래 뭐 하셨어요? 옷가게 했어. 왜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다 접었어. 새로 시작하려고.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도 집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피의자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종결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6억은 정말로 영영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슬펐지만 견딜만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식당 앞 골목길을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과거는 여기까지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 일도 나쁘지 않다고. 비록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라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며칠 후 식당에 단골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였는데 매일 저녁 백반 한 그릇을 드시고 가셨죠. 그날도 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셨어요.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가씨, 요즘 밥이 더 맛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하시는데 고마워요. 덕분에 나 같은 늙은이도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으니. 할머니의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180만 원. 6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은 달랐어요. 제 땀과 노동으로 번 정직한 돈이었죠. 저는 봉투를 꼭 쥐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통장에 18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잔고 203만 원. 2달치 월급이었죠. 예전에 6억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이 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요. 어느 주말 정희 언니가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조기 마감할 거야. 너 쉬어. 왜요? 너 3달 동안 하루도 안 쉬었잖아. 괜찮아요. 아니야. 쉬어야 해. 내가 사장이야. 내 말 들어. 언니는 억지로 저를 쉬게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어요. 걷다 보니 어느새 공원이었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예전엔 이런 모습이 부러웠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들의 행복이 부럽지 않았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1등 백반엔 언니가 있고 철호가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52살의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6억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사람들의 따뜻함, 노동의 가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1등 백반이라는 간판이 켜져 있었죠. 초라한 간판이지만 이제 제게는 집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언니 나왔어요. 왔어? 밥 먹었어? 아니요. 그럼 내가 해줄게. 앉아. 언니가 뚝배기에 국을 끓이고 밥을 퍼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몸이 따뜻해졌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맛있어요, 언니. 그래, 다행이다. 저는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어요. 잃어버린 6억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내일의 저는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일은 어쩌면 6억보다 더 값진 것일지도 몰랐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저도 조금씩 변했죠. 거울을 보면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만큼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무겁게 드리워졌던 그늘이 걷히고 작지만 단단한 미소가 자리 잡았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이제 그 거칠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건 제 노동의 증거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정희 언니가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요? 우리 셋이서 밥 먹자. 철호도 부를게. 저녁 장사가 끝나고 언니는 주방에서 특별히 음식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우리 셋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오늘이 미영이가 온 지 6개월째 되는 날이야. 언니가 잔을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땐 어쩌나 했는데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언니, 진심이야. 고마워, 미영아. 철호도 잔을 들었어요. 이모, 저도 감사해요. 이모 덕분에 일 배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대신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언니, 철호. 너희들이 없었으면 난 다시 못 일어섰을 거야.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주방에 울렸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제 가족이 되었다는 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람들이요. 며칠 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6개월 만이었죠. 이모, 왜 연락이 없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이모가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죠. 사실은 말이야. 이모가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6억을 잃었어. 결혼 사기였어. 전화기 너머로 조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이모, 왜 말 안 하셨어요? 창피해서, 한심해서. 이모, 그게 이모 잘못이에요? 나쁜 놈이 잘못한 거지. 조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 돈은 괜찮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아. 이모 지금 일하고 있어. 식당에서. 식당이요? 응. 힘들지만 괜찮아. 오히려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났어. 조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죠. 이모, 이번 주말에 갈게요. 꼭요.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갈 거예요. 주말, 조카가 정말로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저를 보자마자 안아줬어요. 이모,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괜찮아. 다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조카의 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조카를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있었죠. 조카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갔어요. 언니가 특별히 잘 차려줬죠. 떠나기 전 조카가 봉투 하나를 쥐어줬어요. 이모, 이거. 아니야, 받을 수 없어. 받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용돈이라 생각하세요. 정말 괜찮아. 이모, 제발이요. 결국 받았어요. 봉투 속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조카가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 깊숙이 보관했죠. 언젠가 조카가 힘들 때 돌려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6억을 잃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잃은 것만큼 얻은 것도 많았어요. 정희 언니, 철호, 단골 손님들, 그리고 조카와의 관계. 예전에 저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어요. 지금의 저는 돈은 없지만 외롭지 않았죠. 통장을 확인했어요.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1083만 원이었어요. 6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돈은 정직했어요. 제 땀으로, 제 노동으로 번 돈이었죠.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다음 날 식당에 새 손님이 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혼자 백반을 시켰죠. 밥을 먹으며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저는 물을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요. 힘드시죠? 인생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그래도 결국엔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나중에 계산하며 여자가 말했어요. 오늘 밥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여자가 나간 후 정희 언니가 말했어요. 미영아, 넌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저도 아팠으니까요. 그래,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잘 알아보지.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박민수에게요. 보낼 주소도 없는 편지였지만 쓰고 싶었어요. 민수 씨, 당신이 가져간 6억은 돌아오지 않겠죠. 당신도 찾을 수 없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을 원망했고 저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이 가져간 건 돈일 뿐 제 인생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일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제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건강하세요. 편지를 접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정희 언니와 철호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미영아.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쉰둘의 저는 이제야 진짜 삶을 배우고 있다고. 6억을 잃었지만 더 값진 것들을 얻었다고. 사람의 온기, 노동의 가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주방을 가득 채웠죠. 저는 미소 지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잃어버린 6억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내일의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그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니가 있고 철호가 있고 조카가 있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